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업준비생 박승현입니다. 10점 만점에 3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내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10점 만점에 6점 정도. 6점이면 좀 멘토를 하기엔 조금 이제 뭐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 쟁점이라든가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투자를 제대로 성공해 본 경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공부를 해서 다음번 기회는 저도 꼭 잡고 싶습니다.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박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일단 시청자 순이 여러분에게 변호사님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이라는 곳에서 부동산 재개발, 상가, 재건축 이런 쪽 이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2016년에 제 집을 샀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산 한을 지금까지 품고 사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네, 승현 씨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이고요. 말 그대로 취준생이죠. 저는 이제 막 부동산 프로그램을 맡는다고 하니 이게 내가 잘 맞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꿀팁도 얻어가고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즐겁게 이 방송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PD님, 왜 구독자명이 굳이 순이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채널을 새로 개설을 하면서 이름을 짓다가 이제 기승집당 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진짜인 그 MTN을 막 세로로 써봤다가 한글로 순처럼 보이네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냉소적인 표정을 들다. 살짝 없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를 순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MZ 세대의 감성에 맞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약간은 MZ세대로서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일단 글자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약간 야민정음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 4점? 변호사님,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응답하라 2016인데 왜 하필이면 2016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6년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사야 됐던 해기도 하고, 당시만 해도 부동산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어떤 논쟁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저도 집을 안 샀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2016년이 어떻게 보면 기점이고, 그 뒤부터는 정말 계속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2016년 시세랑 지금 시세를 비교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 그럼 그때 시세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3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은 14억, 15억 정도? 3억? 3억이요? 네. 제가 실제로 당시에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네. 3억이면 살 수 있고 2억 5천이면 전세인데 그걸 제가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폭락까지는 아니었는데 더 이상 오를 곳은 없다. 이 정도에서 거의 유지될 거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로 주식을 사거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 후회할 걸,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지금 2016년 얘기를 하면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정말로 그만큼 기회가 가득한 시대였는데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게 지금 2016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커지는 침체 불안감, 3주 연속 보합세, 분양시기 늦춰, 여러 가지가 진짜 기사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미분양이 많았어요. 미분양? 분양이 못 된 거. 왜 미분양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거의 사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2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집인데 미분양이 너무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1억 5천 전세로 들어와서 2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살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세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네. 네, 계속 전세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뭐 재개발 재건축 쪽 투자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낼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자꾸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뭐 부동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걱정거리들을 이때도 똑같이 엮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혹은 지금은 정말로 좀 이제 하락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세계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점에서 봤을 때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그때도 아마 틀림없이 안 오를 거다,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이제 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이제 주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파트 값이 10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다, 혹은 뭐 연예인들이 뭐 몇백억을 투자해서 뭐 빌딩을 세웠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집 오르는 속도가 제가 연봉을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아파트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엄청 상실감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봐야 나는 영원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생각을 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나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주는 안정감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커요.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데 한번 살아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줄 수 있는 이 가치가 살 수 있는 가치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값치고 싼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어떤 느낌이길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안에 요즘 네. 이제 신축 아파트 가보면 어떻게 보면 주차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주차 자리에서 나오면 바로 집까지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안에 모든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런 거 다 있어서 아이들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변동이 있을 거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아놓은 상태라면 이 와중에 충분히 잃지 않으면서 혹은 더 벌면서도 그런 어떤 부동산이 주는 이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식들을 변호사님이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저도 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부동산을 볼 때도 연령대별로 좀 고려하는 요소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이 생각을 하실 때 부동산 혹은 그러니까 집을 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드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편의성이에요. 집은 삶과 연관이 너무 되다 보니까 정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전하고요, 세종시하고 입지가 거의 비슷한데 대전이 사실 조금 더 살기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하철도 그쵸, 있고. 대도시. 대전 집값에 비해서 세종시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6년간.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공무원들 행정도시 뭐 이렇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군이 좋기 때문에. 학군이라면 근데 대전시도 아무래도 광역시이다 보니 학군 자체는 제대로 좀 잘 발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도 학군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네. 대전 주변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학교들이 좋은 곳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교육의 거의 성지 같은 수준의 사교육을 서울에서 받는 거에 거의 반값에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세종시 집값이 따라가는 거는 못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군 중에 하나가 과천이었어요. 서울 강남권이랑 한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학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학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인 것도 있고, 그런데 과천을 이루는 어떤 핵심 산업이 정부 종합청소였던 거고, 정부 종합청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고. 근데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갔을 것 같은 뭔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일단 별로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사람들이 삐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올바르게. 그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 돈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수요 그래프가 약간 낮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군이 중요한 이유 중에 아이를 무조건 좋은 공부를 시키고 좋은 사교육을 시켜서 의대를 보내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적당히 괜찮은 대학에 가기만 해도 좋다.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네. 혹은 뭐 유치원생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너무 돈을 많이 안 써도 주변의 애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적당히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좀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그 공무원 규모가 예전 과천 규모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되게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내려와 살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세종시에 집을 사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를 해요. 진짜요? 네, 거주를 해요. 근데 세종시 이외에도 저는 이런 서울권에서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데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값을 볼 때 딱 강남을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가장 고려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교육, 그 다음에 뭐 학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입지죠. 좋은 학원들이 많고 학교의 수준도 높고 아이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년의 부부가 거주할 때는 한강뷰와 좋은 학군 중에 뭐가 더 좋겠어요? 한강뷰죠. 한강뷰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더 중요시하고 좋은 곳들이 계속 바뀝니다. 뭐 한강이 가까워서 운동을 하기 좋고 뭐 한강 뷰가 좋다. 산 아래에 있어서 뭐 공기가 좋다. 그 외에 뭐 종합병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는 편의가 또 엄청나요. 뭐 어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종합병원이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까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서울은 대부분의 위치가 한 30분 이내에 종합병원이 근처에 다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내가 노인이라고 하면 이 어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프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케이스를 아마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생각보다 한강뷰 프리미엄이라는 게 강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요? 약수동에 남산타운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분명 같은 평수인데 얘가 한 3억, 4억이 높아요. 그냥 같은 단지인데 그런 거예요? 같은 덴지. 그러면 결국 한강뷰? 그렇죠. 오. 그 남산타운 아파트가 이 산 앞에 있어서 네. 실제로는 뭐 한강이 보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정 동의 위층이 되면 한강이 보여요. 산을 넘어서 한강이 보여요. 그럼 그것만으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뷰세권이네요. 뷰세권. 뷰세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은 이제 삶에 대한 경험치가 좀 쌓이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딱 와닿아서 되려 공부하기는 저는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유명한 이제 부동산 대학원 이런 데 보면 풍수관이 있어요. 풍수지리?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이 들으시고 그렇게 땅을 많이 보다 보면 대충 그 지형과 그런 걸 봤을 때 어디가 오를 만한 데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네. 풍수지리라는 게 뭐 미신뿐이 아니라 네. 실제로 뭐 어디가 살기 좋고 사람들이 여기서 건강하고 좋은 기운을 얻고 이런 것들이 약간 집약돼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배산임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배산임수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물물을 네. 떠먹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도시풍수라고 하면 산은 건물을 말해요. 사는 건물? 그리고 수는 길을 말합니다. 이 예전 배산임수에서 수라는 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산이라는 거는 무슨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시면요. 특히 아파트들 보잖아요. 네. 가장 사이드, 가장 끝부분 이런 데에 좀 작은 평수들이 있습니다. 보통 원래 풍수지리에서 이렇게 모양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길이 통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그곳에 제일 비싼 집들, 제일 큰 평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산임수 그 구조에서 가장 좋은 부분에 좋은 평수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요. 풍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만큼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는 못한다는 거예요. 연륜. 경험치. 승현 씨 혹시 종칠 정도는 아닌가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저게 잠시만요. 감동의 종소리라고 해서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다가 내 인생에서 막 개안을 하는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총 이제 10회 촬영을 했을 때 누적 10회 이상을 치면 변호사님께 특별한 상패라도 그냥 연장을 하면 안 될까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 정말 놀랍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다 우리 삶과 깊은 연관들이 있었던 거네요. 오늘은 이제 맛보기 시간이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왜 2016년으로 돌아가느냐, 이 정도 얘기만 하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특징들, 우리가 왜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할게요. 저희 이번 편집본이 추석 하루 앞전에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응답하라 2016 부동산 앞으로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